우리는 모두 한 번쯤 믿었다. 그 감정이 진짜라고. 그 떨림이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질 때. 그것이 우주가 오직 나에게만 보내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내가 되었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 전체의 색깔이 바뀌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문장 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느라 몇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그때 우리는 확신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운명이라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라고. 사랑은 종족의 본능이 개인에게 치는 사기극이다. 종족 보존을 위해 자연은 인간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 결혼이라는 함정으로 몰아놓는다.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웃었을 것이다. 냉소적인 철학자의 비관주의라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쓸쓸한 독백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밤에 문득 그 문장이 떠오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웃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심 어딘가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단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은, 하지만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다. 사랑에 빠진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나는 평소의 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었다. 그 사람의 장점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였고, 단점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상대방이 한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을 운명이라 불렀고, 취향이 비슷한 것을 영혼의 연결이라 불렀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사람 없이는 세상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그 감정의 강도는 정말이지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렬한 감정이 거짓일 리 없다고. 이렇게 온몸을 뒤흔드는 경험이 착각일 리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이 조금씩 거친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상대방의 작은 습관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모습이 어느 순간 피곤하게 느껴진다. 대화가 줄어들고 같이 있어도 각자의 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은 맞지만 예전의 그 떨림은 더 이상 없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사랑에 식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그 강렬한 감정이 진짜 나의 것이었다면 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왜 그 감정이 유통기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서히 바래지는 걸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패턴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어가고, 결국에는 그냥 같이 사는 사이가 되거나 가짜의 길을 가게 된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그렇다면 그 각본을 쓴 것은 누구인가?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자연이라 불렀다. 종족의 본능이라 불렀다. 개인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라 불렀다.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유독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그 사람과 함께하면 세상이 완전해질 것 같았던 것,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그 모든 감정들이 어쩌면 나의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판단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원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불편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나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우리의 감정 중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면 어떨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는데도 그냥 끌린다. 그 끌림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한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 이 모든 것은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끌림의 기준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타입이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다름 안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 대체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린다. 균형 잡힌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활력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끌린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건강함과 균형과 활력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끌린다고 느낀다. 그냥 좋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끌림의 배후에는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로움을 깨뜨리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게 느껴졌던 감정이 알고 보니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본능의 속임수였다니.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끌리고, 여전히 가슴이 뛰고,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단지 그 감정의 근원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될 뿐이다. 그리고 그 알면 어쩌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모를 때는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걸게 된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을 느낀다. 그 감정의 강도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냥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자연히 우리에게 쉬운 콩깍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감정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감정은 여전히 강력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 감정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감정이 식어갔을 때 배신당했다는 느낌 배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맹서적으로 들리지만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돈을 어디에 쓸지.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협의의 대상이 된다. 나의 선택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선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권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의 의미다. 그리고 의무는 2배로 늘어난다. 나 자신만 챙기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상대방도 챙겨야 하는 삶으로 바뀐다. 상대방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가족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이가 생기면 그 의무는 더욱 커진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른 존재를 위해 써야 한다.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희생한다. 그 모든 것이 의무다.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일까? 권리는 줄어들고 의무는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싫어서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이유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진짜 이유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끌리게 만들고 그 끌림이 우리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이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결혼이란 눈을 가린 채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수많은 뱀들 사이에서 장어 한 마리를 낚아채려는 도박과 같다. 이 비유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혼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없다. 연애 기간 동안 보여지는 모습은 상대방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좋은 부분만 보여준다. 사람들은 연애할 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연애 기간에 본 모습과 결혼 후에 보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람은 변한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10년 후에도 좋은 사람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경험에 따라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선택한 사람과 10년 후에 함께 사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결혼은 도박이다. 눈을 가린 채 손을 집어넣는 도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혼을 한다. 그 도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쨌든 손을 집어넣는다. 왜일까? 혼자 사는 것이 더 안전할 텐데 왜 굳이 그 불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여기서 다시 자연의 힘이 작동한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물리적인 고통에 가깝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행복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의 안전함보다 함께하는 것의 위험을 선택하게 된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도박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속임수가 작동한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장어라고 확신한다. 수많은 뱀들 사이에서 내가 집어든 것은 분명히 장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뱀을 잡을 수 있어도 나만은 장어를 잡았다고 믿는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콩깍지의 힘이다.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또는 보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든다. 그래서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서도 자신은 분명히 장어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무시했던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때서야 자신이 잡은 것이 장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결혼을 했고 이미 삶이 얽혀있고 이미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후회한다. 왜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다. 사랑은 본능의 속임수이고 결혼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 사랑과 결혼에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행복에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삶에 의미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사랑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라는 것일 수 있다. 사랑이 순전히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는 환상,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환상, 그 환상들을 걷어내고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랑에 대해 더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배신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쉬운 정리일 수 있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환상을 걷어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환상 자체가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콩깍지가 씌워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콩깍지가 있어야만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을 냉정하게 본다면 아마 아무에게도 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콩깍지는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처음에는 콩깍지에 속아서 관계를 시작하고 나중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후회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이다. 처음에 열정이 식었을 때 그것을 관계의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관계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열정적인 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깊은 동료애, 편안한 친밀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연대감 같은 것들이다. 그것은 처음에 열정만큼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가치가 있다. 물론 그것조차도 자연의 설계일 수 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두 사람을 묶어두고 열정이 식은 후에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으로 두 사람을 계속 묶어두는 것일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열정 외에도 다른 유대의 감정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오래된 부부 사이의 정도, 결국은 자연의 전략일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어쩌면 자연의 의도 안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생각은 조금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자연의 조종 아래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선택이란 것이 진짜 우리의 선택일까? 아니면 그저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자유라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어떤 메커니즘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암 자체가 이미 어떤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히 벗어날 순 없더라도 적어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 경험할 순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 조건의 일부일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도 않다. 자연의 힘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사랑에 빠지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콩깍지가 씌워지면서도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이다. 그 아이러니한 위치가 인간의 자리이다.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고 완전히 잠들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이 사랑에 대한 유일한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시각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가깝다. 사랑을 종족 보존 본능으로 환원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사랑에는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도 사랑에 빠진다. 생물학적 번식과 상관없이도 사랑의 감정을 경험한다. 또한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기도 한다. 그것은 종족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현상들은 사랑이 순전히 번식 본능의 산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쩌면 사랑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층위에는 분명히 생물학적 본능이 있다.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게 만드는 힘, 함께 있고 싶게 만드는 힘,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분명히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층위들도 있을 수 있다. 심리적인 층위, 사회적인 층위, 어쩌면 영적인 층위까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존재에서 다른 존재의 안녕을 걱정하는 존재로 변한다. 그 변화에는 생물학적 설명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조심해야 한다. 사랑은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이 숭고한 것이기를 원한다. 사랑이 순전히 본능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미화하려 할 수 있다. 생물학적 설명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과 자기 기만 사이의 경계는 미묘하다.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사랑에 대한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완전히 생물학적 본능도 아니고 완전히 숭고한 감정도 아닌 두 가지가 뒤섞인 복잡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사랑을 이해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 단순한 답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잡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름다운 측면도 보고 추한 측면도 보고 그 둘이 뒤섞여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대한 성숙한 태도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태도이다. 우리는 종종 단순한 답을 원한다. 이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하면 된다, 혹은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좋은 것에도 나쁜 측면이 있고 나쁜 것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 그 복잡함을 외면하고 단순한 답에 매달리면 결국 현실과 부딪혀서 좌절하게 된다. 복잡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힘들지만 더 현실적인 태도이다.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에 빠질 때의 열정. 그것은 분명히 자연이 씌운 콩깍지의 산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삶이 충만해지고 다른 존재와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소중한 경험이다. 문제는 그 경험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있다. 콩깍지가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있다. 그 기배를 내려놓으면 사랑의 변화를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전부는 아니다. 결혼을 통해 얻는 것도 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기쁨,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보람, 그것들도 실제한다. 결혼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오는 패키지이다. 그 패키지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그 선택을 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선택하면 나중에 나쁜 것이 나타났을 때 좌절하게 된다. 나쁜 것도 함께 올 것임을 알고 선택하면 나중에 그것을 마주했을 때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물론 미리 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덜 힘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상치 못한 충격은 피할 수 있다. 이럴 줄 몰랐다는 분노, 속았다는 배신감,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다.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소용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꿀 수는 있다. 그것도 작지 않은 차이다. 혹시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는가? 그날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그때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였는지, 미래가 어떻게 눈부셔 보였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가? 아니면 이미 흐릿해졌는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그때의 기대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그 간극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 처음에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무언가가 들어왔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후회한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그 모든 답이 진실이다. 사랑과 결혼의 경험은 그만큼 다양하다.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변화이다. 처음과 지금이 같지 않다는 것, 관계가 변했다는 것, 상대방이 변했다는 것, 나 자신도 변했다는 것.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고통스럽다. 변화를 인정하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면 덜 고통스럽다. 완전히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항에서 오는 고통은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른다. 그가 말한 것은 결국 환상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사랑에 대한 환상, 결혼에 대한 환상, 행복에 대한 환상. 그 환상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기대 속에 가둔다. 그래서 나중에 현실을 마주했을 때 충격을 받게 된다. 만약 처음부터 환상 없이 시작했다면 그 충격은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환상 없이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문제이다. 콩깍지는 우리가 원해서 씌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씌워진다. 그래서 환상 없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환상이 깨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이다. 환상이 깨지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감정을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그리고 환상이 거친 자리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한다. 완벽한 행복은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평안은 가능할 수 있다. 완전한 충족은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만족은 가능할 수 있다. 그 가능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환상이 깨진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은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더 큰 물음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의미를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채워지면 공허함이 온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공허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고 했다. 이것은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 사랑도 욕망의 일종이다. 누군가를 원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짝사랑의 고통, 이별의 고통, 거절의 고통.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행복하다.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희미해진다.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처음의 감격은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더 완벽한 관계를 원하게 된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이 공허함이다. 이 패턴은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 곧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다시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영원한 만족은 없다. 영원한 충족은 없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 항상 무언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인 것 같다. 이런 조건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완전한 행복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평안은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기배를 조절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영원한 만족을 기대하지 않으면 만족이 사라졌을 때 덜 실망하게 된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으면 관계의 불완전함에 덜 좌절하게 된다. 기배가 낮아지면 현실이 기배에 미치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도 줄어든다. 물론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르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일 수 있다.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랑하되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되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관계를 가꾸되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사랑의 변화를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사랑에 빠지면 집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느낌.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다. 그 특성을 그대로 두면서 집착하지 않기란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것은 연습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 욕망을 인식하면서도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연습. 그런 연습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가 반드시 사랑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콩깍지를 쓰고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 환상에 기반한 사랑은 환상이 깨지면 무너진다. 하지만 현실에 기반한 사랑은 더 견고할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은 진짜였다. 자연의 속임수였다고 해도 그 순간 느꼈던 감정 자체는 진짜였다. 심장이 뛰었던 것,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 그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그 경험은 실제했다. 다만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환상이었을 뿐이다. 감정 자체가 환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시간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때의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이다. 환상이 깨진 후에 현실과 어떻게 화해하느냐이다.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사랑이 종족의 본능이 개인에게 치는 사기극이라면 그 사기극에 속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속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분노와 후회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것인지,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환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외국 쇼펜하우어의 독설은 어쩌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환상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 사랑이 순전히 아름다워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 결혼이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 그의 냉소적인 말들 속에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권유가 들어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보라는 권유가 들어있다. 그 진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환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믿음이 들어있다. 물론 그 믿음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환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너무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삶이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말할 것이다. 그 말도 맞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아는 것이 더 편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환상이 있는 것이 더 편하다.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환상이든 현실이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환상을 버릴 수도 있고 그의 말을 거부하고 여전히 사랑의 아름다움을 믿을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한 선택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왜 매번 비슷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환상을 품고 실망하고 다시 누군가를 찾는다. 그 순환이 반복된다. 이전의 경험에서 배웠을 텐데도 다음에 사랑에 빠질 때면 또 비슷한 실수를 한다. 다시 과도한 기대를 품고 다시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다시 실망한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콩깍지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성으로 알고 있어도 감정이 그것을 압도한다. 머리로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 가슴의 목소리가 더 크다. 그래서 또 빠져든다. 그리고 또 같은 궤적을 그린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항상 감정이 이기는 존재, 알면서도 당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어쩌면 우리의 본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매번 똑같이 당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쌓이면 조금은 달라진다. 처음에 빠졌을 때보다 두 번째 빠졌을 때 조금은 더 빨리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세 번째에는 더 빨리. 완전히 콩깍지를 피할 수는 없어도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벗겨졌을 때의 충격도 덜하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곳이 있다. 그것은 찬영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수용이다.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그 인정 위에서 그래도 살아간다.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고 그래도 관계를 맺고 그래도 사랑한다. 다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눈을 뜨고 좀 더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성숙이라면 성숙이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깊어진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혹은 빈 침대의 차가움을 느끼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린다.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감정들, 지금은 흐릿해진 기억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지금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은 흘러간다. 머무르는 것은 없다. 그 사실 앞에서 사랑이 본능의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가니까. 속임수에 속은 것이든 진짜 사랑을 한 것이든 결국은 지나가 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느냐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이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결국은 이 순간의 마음 상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 있다. 환상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미화하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의 냉소적인 언어 뒤에는 현재에 대한 깨어있음의 권유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 결국 사랑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사랑이 무엇인지,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답은 하나의 관점이다.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의 시각이다. 그 시각을 통해 사랑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각만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열어두는 것이 맞을 수 있다. 사랑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계속 경험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답은 이미 낡은 것이 될 수 있다. 삶이 변하고 나 자신이 변하고 사랑도 변하니까. 변화하는 것에 대해 고정된 답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 열린 태도로 변화에 맞춰 답도 업데이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한 바퀴 밝아오고 있다. 밤새 생각에 빠져 있었다. 사랑에 대해, 결혼에 대해, 환상에 대해,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몇 가지 생각의 조각들이 있을 뿐이다. 사랑에는 본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환상이 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 그 환상이 깨지면 고통스럽다는 것,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조각들이다. 이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자가 해석해야 할 몫이다.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들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위안으로 들릴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발심이 들 것이다. 그 모든 반응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들을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기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성찰이 무언가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생각해보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사랑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울었던 밤들이 있었다. 그 사람 때문에 웃었던 날들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 해가 뜨고 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다. 어제와 같은 방, 어제와 같은 빛. 하지만 오늘은 어제가 아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조금은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 누군가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또다시 콩깍지가 씌워지고 또다시 환상을 품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알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다만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콩깍지가 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다음에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시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다시 환상에 빠져서 다시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것이 삶이니까. 그 불확실함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속 걸어간다.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로, 결혼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속고 때로는 배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지만 아마 없을 것이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답 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답이 없어도 괜찮다. 확실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상태로도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삶에 확실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환상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자유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자유.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아침 공기가 시원하다.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들 중에 누가 사랑에 빠져 있고, 누가 시련의 고통 속에 있고, 누가 권태에 지쳐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모두 자신만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다. 혼자가 아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고 오래된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될 것이다. 발걸음을 옮긴다. 앞으로 나아간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로. 하지만 그래도 간다. 멈춰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인 것 같다. 그래서 걷는다. 계속 걷는다. 사랑에 대해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지금의 이 생각들이 나중에는 틀렸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고정된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 누군가 물어볼지도 모른다. 결국 사랑은 뭐냐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본능의 속임수냐고. 아니면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둘 다일 수 있다고. 본능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측면도 있다고. 그 둘이 뒤섞여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깔끔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어렵고 그래서 사랑은 흥미롭다고. 그 대답이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닐 것이다. 명확한 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대답일 것이다. 하지만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에 대해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랑은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다층적이니까. 커피 한 잔을 산다.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벤치에 앉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커플이 손을 잡고 지나간다. 행복해 보인다. 저들도 언젠가는 환상이 깨질까? 아니면 끝까지 행복할까? 알 수 없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들도 모를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까?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까? 빠진다면 어떤 사랑이 될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본능의 속임수에 또 당하게 될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를까?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알 수 없음이 두렵지만은 않다. 오히려 기대되는 면도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니까. 커피가 식어간다.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할 일이 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 매일은 내일의 일이다. 지금은 오늘을 사는 것이 전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 욕심을 부리면 고통에 따른다. 그래서 오늘을 산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일어선다. 빈 컵을 버린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햇살이 따뜻하다. 바람이 상쾌하다. 몸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느낌에 집중한다. 생각은 잠시 멈춘다. 그냥 걷는다. 그냥 느낀다. 그냥 살아있다. 그것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이 전부다. 하지만 생각은 다시 돌아온다. 사랑에 대한 생각, 쇼펜하우어에 대한 생각, 환상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생각. 잠시 멈췄던 생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을 멈추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집착 없이 생각한다. 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생각한다. 그냥 생각이 흐르는 대로 둔다.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들이 떠오른다.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처음 입술을 맞췄을 때,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다. 아련하게,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감정은 진짜였다. 자연의 속임수였다고 해도 그 순간의 감정은 진짜였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도 떠오른. 다투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실망했던 일, 결국 끝났던 일. 그 기억들은 조금 아프다. 하지만 이전만큼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도 희미해졌다. 날카로웠던 것이 둔해졌다. 생생했던 것이 흐릿해졌다. 그것이 시간의 힘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희석시킨.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돌아볼 수 있다. 물론 그때로 돌아가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콩깍지가 씌워진 상태에서 그때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을. 사랑은 종족의 본능이 개인에게 치는 사기극이다.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냉소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린다. 그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알면서도 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것을 알면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좀 덜 자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났을 때, 또는 내가 상대방을 떠났을 때, 그것을 배신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콩깍지가 벗겨지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 열정이 식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원망이 줄어든다. 분노가 줄어든다. 그것도 일종의 해방이다. 물론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이별 앞에서는 여전히 아프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에 저항하지 않으면 고통이 덜 지속된다. 이것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좀 더 빨리 지나간다. 저항이 고통을 연장시킨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 마무리 보인다. 오늘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어야 할 것 같다. 현실의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다른 때에 다시 떠오를 것이다. 밤에 잠들기 전에 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그때 다시 이 생각들을 꺼내볼 것이다. 그때는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다.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간다. 일상이 시작된다. 사랑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잠시 뒤로 미뤄지고 눈앞의 과제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것이 삶이다. 깊은 생각과 일상적인 행위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 둘 다 삶의 일부이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균형이 깨진다. 생각만 하면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만 하면 방향을 잃는다. 둘 다 필요하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떤 하루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갈 것이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사랑에 빠지든 빠지지 않든 환상에 속든 현실을 직시하든 어쨌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살아간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확실한 답 없이 완전한 이해 없이 그냥 살아간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면 된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